자, 헌법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헌법이 뭐냐 이거죠? 헌법이 뭐냐?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랑 기본적인 방향, 가치를 규범화시킨 것 이렇게 말하죠. 개념은 대충 그래요. 잘 몰라도 됩니다. 쉽게 가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 자본주의 뭐 이런 거 결정한 거예요. 공산주의 결정한 거지. 응? 그다음에 자유평등을 보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뭐 이런 거 합의해가지고 그 규범화 시키는 겁니다. 법적 효력을 갖게끔 만들어 준 것을 헌법이라고 하죠. 근데 뭐 개념이 있긴 한데 잘 안 내요. 그런 거 자체를 뭐 출제하지는 않고. 고유한음 헌법, 근대 입헌지 헌법이죠. 고유, 근대, 현대 사회권법. 고유하다는 것은 다른 법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헌법에만 있다. 뭐가 헌법에만 있느냐? 국가기관의 조직, 대통령, 국회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직. 얘네들이 권한을 다루는 법이다 이겠죠. 뭐가 헌법이. 이게 고유하다. 민법은 안 그렇지. 민법에 대통령 있어요? 단어가 없어. 형법이 있어요? 대통령. 형사법이 있나? 대통령. 이 대통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 있어요? 헌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고유하다는 거죠. 고유하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국가기관의 조직, 국가기관의 권한, 이와 관련된 규범을 가리켜 고유한 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가 있다라면 국가기관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있다 하면 대통령이나 뭐 국회 뭐 이런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국가가 있다라면 국가기관이 있어야 돼. 그러면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어야 돼. 그게 헌법이죠. 그래서 국가가 있다라면 존재한다. 뭐가? 고유한 헌법은. 국가가 있다라면 반드시 존재해야 돼. 뭐가? 헌법이. 그걸 뭐라고 하죠? 고유한음 헌법이죠. 고유한음 헌법. 경국대전 그것도 고유한음 헌법인 거예요. 왕의 권한, 왕의 세습, 의정부, 육조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기관이냐, 국가기관의 조직 구성 방식 이와 관련된 경국대전의 규정이 있죠. 이게 헌법인 거예요. 경국대전도 헌법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면 꼭 있어야 할 법, 헌법이죠. 그걸 무슨 헌법이라고 한다? 고유한음 헌법이죠. 근데 근대 입헌지 헌법은 부르주아들과 군주 간에 대립해서 심의혁명이 발생하죠. 심의혁명 후 시민들이 만든 헌법이야. 이것을 근대 입헌지 헌법이라고 하죠. 근대 입헌지 헌법. 심의혁명의 결과죠.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 이런 거 있죠. 이런 심의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든 헌법이야. 뭐는? 근대 입헌지 헌법은. 그럼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느냐? 프랑스 혁명 때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했더니 자기들이 자유와 권리 보장이래. 표현의 자유. 왕도 비판하고 말이지. 왕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재산권의 보장.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대. 그래서 자유와 권리 보장. 그러려면 군주가 가지고 있던 권력은 나눠줘야 돼. 이 권력은 여기 집중돼 있었잖아요. 혁명 전에. 그럼 권력의 남용이 발생해. 남용의 발생은 자유와 권리 침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걸 보장하려면 권력은 나눠 있어야 돼. 그래서 입법행정사법부가 나눠지는 거죠. 입법행정사법부가 생겨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이 별개의 국가기관에 나눠지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국회, 법원 따로 있죠. 그다음에 별개로 행정, 입법, 사법권이 별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어진다. 이 권력 분립이죠. 그래야 자유 권리가 보장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표, 목적, 이게 수단이죠. 이걸 근대 입헌지 헌법이라고 그래요. 근대 입헌지 헌법은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시민이 주도한 헌법인데 무슨 헌법의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자유와 권리 보장이다. 그다음에 수단이 뭐냐? 권력 분립이죠. 이걸 근대 입헌지 헌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경국대전은 자유와 권리가 이제 목표가 돼요. 경국대전 만들었던 사람한테 자유 권리 보장이 아니래. 뭐 왕실의 유지라든지 뭐 이상한 얘기 한단 말이죠. 경국대전은 아니다 그렇죠. 뭐가? 근데 입헌지 헌법은 아니다. 경국대전이 여기는 해당하는데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 고유한음 헌법인데 근대 입헌지 헌법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 1789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재선언이라는 문헌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이런 말 했어요. 이거와 이게 보장이 안 되는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 말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얘기죠. 이거와 이것이 보장이 안 된 사회가 헌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때 헌법이 뭘 말하느냐? 뭘 말해? 근대 입헌지헌법을 말한다. 1789년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재선언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회가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안 돼 있고 권력 분립이 확립이 안 돼 있다라면 그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때 헌법이 뭐예요? 무슨 헌법이라고? 근대 입헌지헌법이다. 그렇죠. 근대 입헌지헌법이다. 근대 입헌지헌법의 목적 수단.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근대 입헌지헌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누가 만든 거예요? 시민, 군주가 아니야. 시민.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경국대전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근대 입헌지헌법에는 해당하지만 고유한 헌법에 해당하지만 근대 입헌지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국대전, 그렇죠? 뭐 북한 헌법도 마찬가지. 북한 헌법도 북한 헌법이 뭐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목적이 있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북한 헌법도 근대 입헌지헌법은 아니다. 알겠죠? 근대 입헌지헌법은 아니다. 현대 사유권법은 이제 시민에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유산자 계층이란 말이죠. 1%, 2%에 해당하는 유산자 계층. 그래서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 자본과 노동자 이렇게 대립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권리가 일정 부분 보장이 되는 이런 헌법을 가리켜 현대 사유권법이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근로상권이래. 뭐 단결권, 교섭권 이런 거 있죠. 행동권, 뭐 근로권리, 뭐 최저임금,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현대 사유권법.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 또는 사회국가 원리 이런 것들이 헌법에 들어오게 되죠. 이런 헌법을 가리켜 현대 사유권법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차이점 알겠죠? 고유한 의미 헌법, 근대 입헌지헌법, 현대 사유권법의 역사적 특징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뒷장 가시면 18페이지 외견적이라는 단어 나오죠. 겉으로 외견이죠. 겉으로는 입헌주의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닌 이런 것을 외견적 입헌지헌법이라고 하죠. 이게 어디 있었느냐? 19세기에 독일과 일본에 있었던 거다. 독일의 대표적인 비스마르크헌법 1871년에 비스마르크헌법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메이지헌법 1866년인가? 메이지헌법, 일본헌법, 명천법이나 메이지헌법 이런 헌법이 외견적 입헌지헌법이죠. 왜 그러느냐? 아까 근대 입헌지헌법은 뭐가 있었어요? 시민혁명. 시민이 주도권을 쥐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시민혁명이 없든지 실패하든지 그래.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상태에서 헌법이 만들어져요. 시민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군주가 여전히 뭐 7대3, 뭐 8대2,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좀 더 많은 정책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입헌주의 같아. 왜? 옆 동네가 다 입헌주의야.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주변 동네가 다 입헌주의야. 그래서 애들도 입헌주의 같은 모습을 띄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은 여전히 군주 중심의 헌법 시스템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당 부분 유지되는 헌법을 외견적 입헌지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민들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기들의 자유 권리를 불가침의 권리,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천부적 권리, 신이 주신 권리, 자연법적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은 근데 여기는 시민의 권리를 그렇게 가치가 높다고 말하겠어요? 군주가 주도했는데 자기 권력이 더 중심이지. 그래서 시민의 권리는 군주가 인정한 만큼의 권리, 군주가 만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권리, 실적법적 권리로 추락하게 되죠. 그게 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외견적 입헌지헌법은 권리를 실정법적 권리, 국가가 만든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권리. 그래서 권리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시민혁명을 통해서 주도권을 지닌 시민들은요. 당연히 자기들은 실정법적 권리가 아니라 자연법적인 신이 주신 권리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표의 차이점입니다. 표의 차이점. 알겠죠? 현대사유권법. 자, 아래 표 현대사유권법. 실적 법치주의다.
자, 유언범죄 심판 잘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씩 유언범죄 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는 현대사회권법은 그 다음에 사법국가의 경향. 법원이 이제 다른 국가인을 통제한다겠죠.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도 탄핵했죠? 그잖아, 그죠?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사법국가의 경향 이런 거죠. 그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효력을 상실시키죠? 이걸 사법국가의 경향이라고 하죠. 사법부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사법부의 힘이 세진다 그랬죠. 사법부의 경향. 사법부에서 다른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사법국가라고 하죠. 여기서. 그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아까 했죠? 근로자의 권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다음에 가진 자, 유산자들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죠. 실정법적 권리, 제한 가능한 권리. 옆에다가 23조 2항이라고 써주세요. 우리나라 헌법 23조 2항. 23조 2항 나중에 보시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권에 적합해야 한다. 이게 재산권의 상대적 보장이라고 하죠. 이게 현대의 특징인 거예요. 헌법 23조 2항은 뭐예요? 근대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현대의 특징이다. 현대 사유권법의 특징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수용, 기능적 기관이랑 비교해 보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기관과 기능 비교하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근대 입헌지원법 기관 중심, 여기는 기능 중심의 권력 분립이라고 하죠. 여기는 그 유명한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로 따지면, 그죠? 기관이 권력 분립, 입법, 행정, 사법부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이게 국가 기관이야. 그지? 입법 기관, 집행 기관, 사법 기관이라고 하죠. 기관. 그 기관 중 그 단어 기관. 입법 기관, 국회를 가리켜 입법 기관이라고 하죠. 법원은 사법 기관이라고 하죠. 이 국가 기관 간의 권력 통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간의 권력 통제를 가리켜 기관 중심의 권력 통제라고 하죠. 이걸 몽테스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현대는 기능, 레벤슈타인이라는 사람. 독일의 레벤슈타인 사람은 기능 중심, 정책 결정, 집행, 통제, 기능 중심의 권력 분립을 내세우게 되죠.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일단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회 중심의 국가 운영이 어렵게 됐다. 현대 와서는. 현대는 행정국가의 경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행정부가 힘이 세지지.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어디가 더 많아요? 국회? 행정부? 지금 몇 명 뽑는데 국회. 국회직 20명 뽑아. 국회직 8급 20명 뽑죠? 그래? 근데 예? 공무원들은 행정공무원들은 엄청나게 뽑죠. 뭐 소방만 해도 먹죠. 한 5, 6천 명씩 뽑잖아요. 요새 5천 명, 6천 명 이렇게 뽑는단 말이죠. 경찰도 한 뭐죠? 4, 5천 명씩 뽑고. 그다음에 또 9급 국가직 몇 명 뽑아. 아이고. 예? 엄청나죠? 공무 숫자만 봐도 알게 되겠죠. 의회 그래 공무 숫자가 어디 있어? 의회 건물 저거 딸랑 여의도. 그밖에 없잖아요. 행정부 그 건물 얼마나 많아요.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행정국가의 경향이죠. 그래서 의회 중심의 국가 운영. 의회 중심의 국가 운영이 어렵게 됐다. 의회주의는 의회 중심이죠. 그렇잖아요. 의회주의 아니에요. 주의. 의회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라는 원리를 의회주의라고 하죠. 그게 위기에 맞게 됐다 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적 평등이죠. 형적 평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당 8조. 정당이 근대 시대 때 없었다는 거죠. 조심해야겠죠. 근대 때는 없었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론 소론도 있었고 말이야. 그렇죠. 그것도 정당 아니냐. 현대적 개념은 모르겠지만 약간 정치 집단 같기도 하죠. 노론 소론, 남인 소위 그렇죠? 소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역사 시간에 우리 세계 시간에 배웠는데 휘그당, 토리당, 왕당파, 비왕당파 그거 15세기, 16세기도 있었어요. 그거 뭐냐 걔네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죠. 그냥 팩트로 사실로서 존재했던 거예요. 법적으로 수용된 것은 현대에 와서 정당이 법에서 인정되는 정치단체로 인정된 거예요. 옛날에 그냥 노론소론이 있었던 거야. 노론소론이 그러면 경국대전에 나와요? 경국대전 몇 조? 정당은 노론과 소론, 남인으로 나뉜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 그냥 정치 파벌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하고 이러기는 했지만 그걸 법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법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된 것은 지금 우리 이제 곧 선거할 때 이제 정당 중심으로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무소속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현대 와서 등장한 거다. 현대. 정당은 언제? 현대. 8조. 국제평화제도 현대. 사회적 정의 이 현대죠.
우리 119조 2항 옆에 써보시면 119조 2항 나중에 배워보세요. 정당은 8조 나중에 조항 꼭 확인해 보시고. 현대에 등장한 게 뭐뭐 있는지, 현대에 등장한 헌법 조항들이 뭐뭐 있는지. 23조 2항 재산권의 상대적 보장, 재산권 행사는 공공원리에 적합해야 한다라든지, 위헌법 없는 심판, 헌법 107조 111조 1항 1호 위헌법 없는 심판, 이런 것도 현대. 그다음에 정당, 정당의 자유, 이런 것도 현대 8조. 국가의 경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119조 2항, 이런 것도 현대. 현대에 등장한 게 뭐가 있는지 잘 보시고, 뭐 인간 나올 걸 생활할 걸, 이건 당연한 거고, 우측에 헌법의 분류, 형식, 실질. 형식은 말 그대로 형식이지 뭐, 그치? 말로 그렇다. 말로 이름으로 너 이름이 뭐니? 헌법인데요. 명칭이 헌법이에요. 그게 헌법이다, 그렇죠? 형점법은 뭐냐? 예? 명칭이 헌법인 거. 법 이름이, 법 제목이, 법 이름이 뭐예요? 헌법인 거. 원래 형체 헌법이라고.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인데요. 뭐 그게 형체 헌법이. 너 이름이 뭐니? 정부 조직법인데요. 그럼 너는 헌법이 아닌데? 헌법이 아니지. 형점법. 이름이 헌법이야. 옳은 게 아니라 실질.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얘는 뭐 내용이야, 내용. 얘는 명칭, 형식, 형식이라면 얘는 내용. 너 이름이 뭐니? 헌법이 아닌 거죠. 근데 헌법이래. 이걸 실제헌법이라고 한다. 내용 기준이야. 예? 내용 기준. 얘는 내용 기준. 어떤 내용이냐? 헌법 사항이다. 헌법 사항이 뭐냐? 국가기관의 조직,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 국가기관 간의 상호 통제,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관계, 이런 걸 가리켜 헌법 사항이라고 그래요. 예? 내용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법을 가리켜 헌법이라 한다. 이게 실제 헌법이라고. 그럼 예를 들면 정부 조직법이다 하겠죠. 정부 조직법이다. 이 기준으로는 헌법이 아닌 거예요. 왜? 너 이름이 뭐냐? 헌법이야? 아니래. 법률인데요. 이러는 말. 그럼 너는 헌법 아니구만. 근데 국가기관의 조직, 정부의 조직이죠. 그럼 헌법인 거예요. 정부의 조직을 다루는 법 아니? 그럼 헌법이지. 그럼 형식적으로는 얘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인데 실질적으로는 헌법이에요. 형식과 실질이죠. 형식은 이름이야, 명칭. 응? 대한민국 헌법에만 이제 형식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에만. 근데 실질헌법은 대한민국 헌법만이 아니라 내용을 기준으로 헌법 사항을 담고 있는 규범이라면 그게 헌법인 거예요. 정부 조직법, 너 이름이 뭐니? 법률인데요. 그럼 넌 헌법이 아니구만. 형식헌법 기준이죠. 근데 국가기관의 조직은 헌법 사항인데 그걸 다루고 있어? 그럼 헌법인데 실질적으로는 헌법이죠. 실질적으로 헌법이다. 그다음 옛날에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어간에 미국 헌법에 금주 조항이 있었어요. 금주. 그래서 뭐 마피아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렇죠? 마피아들이 뭐 그렇죠? 밀주를 만들어서 술을 유통해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응? 그 옛날에 금지돼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너 이름이 뭐니? 얘는 헌법인 거예요. 미국 헌법. 미국 헌법 몇 조인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미국 헌법 몇 조인데요? 그러면 헌법인 거예요. 형식적 이름이 헌법인 거예요. 얘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게 과연 국가가 나설 문제예요? 술 마시지 마라. 우리나라 술 마시지 말라는 나라가 어디서 지금? 국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사항이 그건 아니지. 의무 사항이 국방 의무처럼 국방 의무야 뭐 가치라도 있지만 그 금주 의무가 술 마시지 않는 의무가 헌법상 의무예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헌법상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형식적 의미 헌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아닌 거야. 또 형식은 헌법인데 실질은 헌법이 아니야. 그죠?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는 토크빌의 유명한 얘기 있어요.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헌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헌법이 없느냐? 이게 없어요. 헌법이라는 이름에 헌법이 없단 말이죠. 헌법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헌법이 없다. 근데 실제 헌법이 없느냐? 있지. 영국의 여왕 있잖아요. 지금 영국의 수상이 있죠. 그럼 국가기관이 조직돼 있다는 거죠. 영국은 입법부 없어요? 집행법, 사법부 없어요? 그럼 그와 관련된 법이 없겠어요? 있지. 있어야만 수상이 만들어지는 거. 수상은 그럼 어디서 떨어졌어? 왕권 신수설에 따라 신이 주셨나?
아니지. 걔네가 무슨 선거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수상을 선출하는 수상의 권한에 관련된 헌법 사항을 다루고 있는 수많은 관습법, 수많은 법령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 헌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헌법이 없다 할 때 헌법은 뭐예요? 형체 헌법인 거예요. 응? 영국에는 이거 없고 이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헌법이 없다 할 때 헌법 뭐예요? 형체 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형체 헌법. 이때 X형이라는 것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영국에는 뭐가 없다? 이게 없다겠지. 이건 있다. 그럼 영국에 헌법이 없다는 헌법에서 헌법의 의미는 뭐예요? 영국에는 무슨 헌법이 없는 거예요? 형체 헌법이 없다겠죠. 영국에는 무슨 헌법이 없는 거예요? 형체 헌법이 없다. 실제 헌법 있지. 실제 헌법 다 있는 거야. 나라마다. 없으면 이상한 거야. 아이고 저 국가 기관이 없는데 대통령 의회든 하여간 뭐 수상이든 뭔가 있어야지 그 국가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전 세계 국가를 또 생각해봐. 뭐 대통령이 있든 뭐 군주가 있든 하여간 뭐 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수상이 있든 안 그래? 법원이 있든 있어야겠죠. 그거는 최소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 모든 나라는 실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체 헌법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좀 틀리다. 영국에는 없다겠죠. 형체 헌법이. 실제 헌법은 나라마다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다 있죠. 탄자니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식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실제 헌법은 형식에 구애됨 없이 함 이거예요. 그죠? 형식의 헌법일 수도 있고 법률일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도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실제 의미 헌법인 거예요. 그다음에 형체 헌법은 형식이 항상 헌법으로 돼 있어야 돼. 형식과 관계 있지. 내용과 관계 없는 거지. 내용에 구애됨 없이 금주 조항은 또 형체 헌법이었던 거예요. 이름이 헌법이면 헌법인 거죠. 자, 19페이지. 실제 헌법 내용이다. 19페이지보다 내용이다. 뭐는 실제 헌법은 내용이다. 내용. 형식에 구애됨 없이. 존재 형식. 여러 가지 형식으로 존재하는 거. 그죠? 실제 헌법은. 그 다음에 영국에도 존재하는 거죠. 불문헌법으로도 존재하지. 법원이 확장되지. 왜? 대한민국 헌법도 실제 헌법, 정부집법도 실제 헌법 추가되는 거죠. 관습법부터 실제 헌법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법원의 존재 형식이 확대되는 거죠. 형체 헌법 내용과 관계없지. 그는 형식이 이름이 헌법이어야 돼. 대한민국 헌법만이 형체 헌법인 거예요. 나머지는 형체 헌법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1조부터 시작하는 쭉 있죠. 걔네만 형체 헌법이에요. 나머지는 형체 헌법이 아니단 말이죠. 그다음에 2번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형식과 실질 비교해 놓은 거죠. 영국 헌법. 네? 영국에는 뭐가 없어요? 불문헌법. 영국이 불문헌법 같은 얘기지.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스위스 헌법의 도살조항 등등등. 헌법 개정의 대상, 형체 헌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제 헌법은 원래 이제 헌법 개정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겠죠. 우리 헌법을 개정한다. 우리 헌법 조항을 개정하는 거죠.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을 헌법 개정이라고 하죠. 근데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 이걸 헌법 개정이라고 그래?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이걸 헌법 개정이라고 그래? 아니지. 법률 개정이라고 하지.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실제 헌법이잖아, 아까. 근데 헌법 개정의 대상은 안 되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체 헌법이 아니니까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죠. 법률 개정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근데 신기하게 헌법재판소는 간섭헌법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죠. 형체헌법이 아니죠. 간섭헌법은 형체헌법이 아니지. 그래서 형체헌법은 뭐만 있는 거야?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이거만 있는 거예요. 저 1조부터 시작하는 쭉 그거만. 130조까지. 걔네만 형체헌법이고 나머지는 형체헌법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서울이 수도라는 게 헌법 조항에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재 판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 형체헌법에다가 간섭헌법. 두 개를 헌법 개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근데 나머지 실제헌법은 헌법 개정의 대상이 안 돼요? 나머지 실제헌법, 정부정법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일부만 된다 이겠지. 일부만. 실제헌법에 나는 일부만 된다.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된다는 의미예요. 옆에 써놨죠? 비교에.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문자가 돼 있느냐, 문자가 안 돼 있느냐의 문제죠. 성문화돼 있다. 우리나라 성문화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문화된 우리나라도 관습헌법이 존재하느냐? 소리수도라는, 그렇죠? 성문화돼도 관습법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문화된 우리나라에서도 관습법이 있어요, 그렇죠? 소리수도이다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현재 판례죠. 그러면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은 현재 판례상은 효력은 동등하다고 했는데, 효력은 동등하다고 그래요? 얘랑 관습헌법이랑 효력은 동등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개폐. 이것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지 않느냐? 개폐설과 보충적 보장설이라는 게 있어요.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여기 없는 것을 보충한다. 여기 없는 것을 관습헌법이 보충한다. 수도가 어딘지 안 나와 있죠, 성문헌법에. 이게 보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보충적 보장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니다, 이를 개폐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10년 한다라는 관습헌법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성문헌법이 개정되는 거지. 그죠? 이게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뭐 저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게. 그래서 개폐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보충적 의미를 갖는다. 뭐는? 관습헌법은 무슨 효력을 가져요? 개폐적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뭐를? 성문헌법을 보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문헌법, 뭐 영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근데 우측 가시면 영국도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불문헌법도 국가를 창설한다. 영국의 헌법이 해석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국 학자들에 의해서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야. 여왕, 의 고난이 뭐냐? 왕의 고난이 뭐냐? 뭐 이런 거죠. 해석 대상이 되겠죠. 그죠? 해석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15세기 영국의 불문헌법과 21세기 영국의 불문헌법이 똑같아요? 뭔가 바뀌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변천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역사책 보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뭐 수상의 내각 의회 해산제도, 이게 관습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걔네가. 관습법으로 있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었던 게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변천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보장의 대상이 된다. 보호의 대상이 된다. 영국에서도 영국 헌법을 지키려고 하겠죠, 국민들이. 그죠? 없는 것들, 영국에 없는 게 두 가지. 하나는 헌법 개정이 없다. 또 하나는 위헌법 없는 심판, 두 가지가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문헌법에 있는 거 없는 거, 있다 없다 딱 구별해야 돼요. 국가를 창설한다. 헌법 보호, 변천, 해석의 대상이 된다. 헌법 개정, 위헌법 없는 심판은 없더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연성, 경성. 연성은 쉽다. 뭐가? 개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경성은 어렵다. 비교 대상군이 뭐냐? 법률. 뭐 법률 개정이나 헌법 개정이나 난이도가 대동소이. 개정의 난이도와 헌법의 개정의 난이도가 난이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이것도 뭐 국회의원 제적과반 출석, 출석과반수, 이것도 제적과반 출석에 출석과반수로 헌법 개정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게 연성이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거는 일반 의결 정족수인데 이거는 제적 3분의 2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필요하다. 그렇죠. 법률 개정은 제적 3분의 2까지는 필요 없단 말이죠. 국민투표가 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제적 3분의 2의 국민투표의 절차가 좀 더 까다롭죠. 이걸 경성헌법이라고 하죠. 어렵다, 그렇죠. 헌법 개정이 법률 개정보다 훨씬 어렵다. 그것을 경성헌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물론 경성헌법이죠, 당연히. 경성헌법입니다. 경성헌법이다. 성문헌법과의 관계, 성문헌법의 99%는 경성이다. 근데 연성인 것도 있더라. 1%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성이다. 성문헌법을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성이다. 근데 반드시 경성이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연성인 헌법이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성문헌법에. 그래서 성문헌법은 개념 필수적으로 경성이다. 반드시 경성일 수밖에 없다. X죠. 그렇지는 않다겠죠. 대체적으로 그러하다. 거의 그래요. 반드시 그런다. 그렇지는 않다겠죠. 그렇지는 않다. 그 다음에 왜 들어오느냐? 경성헌법이 왜 법률보다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헌법 개정에 의한 헌법 침해를 방지한다.
그래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한다. 소수화를 보호한다. 이런 거죠. 헌법 최고 규범성. 소수화 보호. 그다음에 소수화 보호. 이런 차원에서 경성헌법이 있어요. 응? 응? 예를 들면 A당이 60이야. B당이 40이야. 일반 의결 정족수라면 A당이 헌법을 쉽게 개정할 수 있죠. 일반 의결 정족수니까. 그죠? 제적감 추석의 출석과 반수. 그럼 대통령임기 100년. 대통령임기를 100년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면 B당이 반대해도 안 돼. B당은 반대해도 왜? 제적감 추석의 출석과 반수니까 되지. 헌법 개정이 되지. 그럼 대통령임기가 100년이 돼버려. 국회의원 임기도 100년이고. 또 더 나가서 세습한다.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임기 세습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선거권, 공무단위권 행사할 기회가 없어. 그 다음에 이게 신분제지 뭐. 그죠? 옛날 조선시대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최고 기능을 약화시킨단 말이죠. 헌법의 24조, 25조, 선거권, 공무단위권, 11조 평등권, 뭐 국민유권 1조 1항 이런 데 다 반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게 허용돼 버린다. 이렇게 돼 버리고. 근데 제적 3분의 2니까 B당이 반대하면 이런 헌법 개정이 안 되죠. 그래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이 제적 3분의 2가 요구되는 거예요. 왜 제적 3분의 2냐? 일반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헌법 개정에는 헌법 침해를 방지해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한다. 소수화를 보호한다. B당. B당을 보호한단 말이죠. B당을 보호하고 소수자들을 보호한다. 소수화 보호 정신이죠. 이것 때문에 경성헌법이 나왔다. 연승은 사회가 막 휙 변한단 말이죠. 사회 변화에 헌법도 빨리빨리 맞춰야 할 거 아니냐. 헌법은 뭐죠? 굶떠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사회 변화에 따라 헌법도 신속하게 따라가려면 쉽게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 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게 연성헌법이죠. 차이점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에서 경성에서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것이냐? 뭐 우리나라는 필수이죠. 우리나라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경성헌법인 미국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나라는 국민투표가 없어요. 미국이나 독일은 경성헌법이지만 국민투표가 없어요. 그래서 경성헌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요하는 건 아니다. 왜? 국회 의결 정도수만 가중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적 3분의 2 이게 경성헌법이에요. 그래서 꼭 국민투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는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헌법 130조상 국민투표는 필수 절차예요. 또 이거 가지고 또 풀어 애들이 황당하게 그랬는데 경성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경성헌법이지만 국민투표는 필수 절차가라고 했는데 말이야. 그렇죠. 이거 X냐? 이거 머리 아프다. 그렇죠. 일반적인 논을 물어보는 거랑 우리 헌법 조문을 물어본 거랑 비교를 하시고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겠죠. 경성헌법을 하여 국민투표가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32항은 국민투표 절차를 필석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투표가 필석 절차는 맞아요. 자, 헌법 제정 주체, 흠정은 군주, 민정은 국민, 협약은 군주와 국민의 합의, 국약은 국가끼리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죠. 그러면 근대 입헌지 헌법은 이 넷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까워요? 이 넷 중에 근대 입헌지 헌법. 민정헌법에 가장 가깝겠죠? 아까 시민들이 주도한 거니까. 군주는 아니잖아. 그렇죠? 헌법의 특성과 기능. 그래서 헌법의 성질 중에 민법과 다른 성질, 특성이죠. 특성, 특 아니야, 특이한 성질. 민법에 없어. 이 성질은 헌법에 있어. 이런 성질을 특성이라고 하죠. 특성. 그렇잖아요? 그냥 성질이 아니라 공유하는 성질이 아니라 특이한 성질이죠. 그걸 말하는 거죠. 정치성이다. 그렇지. 뭐 민법은 뭐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헌법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헌법 개정하려면 여야가 막 맨날 싸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실패했던 거 아니? 매우 정치적이다 보니까 헌법이 정치 세력 간에 막 싸우죠. 그래서 정치 세력 간에 최소한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타협의 산물이다.
헌법이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헌법이죠. 응? 최소한이다. 왜 최소한이냐? 조항이 얼마 안 돼. 130조야. 우리 헌법 조항이 130조니까 뭐 조문 쳐놓고 많은 건 아니에요. 민법이나 뭐 형법에 비하면 조문이 적지. 응? 최소한이기 때문에. 왜 최소한이냐? 양보하기 힘들다 그렇죠. 여야가 이 헌법 조항 하나하나 양보하기 매우 힘들어. 왜? 개정되면 시체말로 빼박이야. 1987년에 개정됐는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몇 년 됐어 지금. 엄청 오래됐죠? 근데 이게 토시 하나 지금 못 바꾸고 있단 말이죠. 한번 들어가면 이게 참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참 양보하기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항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반대해서 이게 도저히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그 조문에 안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문이 얼마 안 돼. 최소한의 타입의 산물이다 보니까 뭐가 헌법이 응? 응? 그래서 조문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랬죠. 조문 숫자가 얼마 안 돼. 그래서 흠결이 많다. 흠결이 다 많다 그렇죠. 미완성적이다. 개방적이다. 뭐 이런 성격을 갖게 돼요. 헌법이. 흠결이 많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법적 문제가 생겼는데 헌법적 문제가 생겼는데 헌법 조문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럼 흠결이 있다고 그러죠. 분명히 이게 헌법적 분쟁 같아. 근데 찾아봐서 헌법 조항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헌법의 해석의 여지가 법률 해석의 여지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러면 흠결을 뭐로 이게 충원을 해요? 뭐로 보충해? 해석이지. 그러다가 재판은 포기할 거야? 그래서 헌법적인 분쟁을 방치할 거야? 그건 아니니까 헌법 해석을 통해서 내용을 추가로 하는 거야. 조문은 없지만. 근데 이게 헌법에 뭘 모였어요? 특성인데 그러면 이 뭐와의 차이점이? 법률과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조문이 상대적으로 적어 흠결이 많다. 그럼 여기는 흠결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게야. 그럼 이거는 해석을 통해 보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지. 해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는 헌법 해석의 여지가 더 크다. 이게 많이 물어보죠. 법률 해석보다 헌법 해석의 여지가 크다. 왜? 흠결이 많다 보니까 해석을 통해서 보충해 줄 필요성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응? 미완성적이다. 그렇지 130조만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돼. 미완성이랑 같은 얘기지. 헌법은 미완성적인 규범이다. 같은 얘기지 흠결이 많다. 큰 차이가 없죠. 근데 그래서 모든 걸 다 미완성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의 기본 원리 이런 것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돼 있다라면 국가에 혼란이 생긴단 말이죠.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의문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허용되는가? 허용이 안 되는가? 이게 헷갈려. 그럼 아파트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이거 결정도 못 해. 그죠? 내가 예금을 가지고 저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이것도 예측이 안 돼. 이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생활관계가 아주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완성제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원리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독재냐 이런 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냐 의원내각제냐 이런 건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안 뽑아도 된다. 뽑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아무리 미완성제라도 같이 할 건 그래도 기본은 갖춰야지. 그렇죠? 그래서 기본 원리, 권력 구조, 그다음에 헌법적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해결 절차. 이거는 미완성적인 채 두면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 권력 구조, 대통령 국회 간의 관계, 권력 구조, 그다음에 문제 해결의 절차,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것까지 미완성적인 상태로 두면 안 되겠죠. 미완성, 개방된 상태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념적 역사성 됐고 최고기범성. 헌법이 이게 애보다 이제 더 상이죠. 민법보다. 애보다 더 상이잖아. 이걸 최고기범이라는 게 최고기범이다. 최고기범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최고기범이다. 이거 최고기범을 아예 써놓는 거야. 이걸 최고법정이라고 하죠. 아예 써놔.
헌법 조항에서 민법, 상법보다 헌법이 더 우선한다. 이런 걸 최고법 조항이라고 그래요. 예? 있다라면 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 헌법이. 우리 헌법에는 없는데 미국이나 일본 헌법에 있어요. 우리 헌법 조항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조항이. 근데 헌법이 최고 기범이냐? 당연하지. 그냥 인정되는 거 해석적으로. 당연한 건데 뭐 이런 말이죠.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인정은 되고 있다. 인정은 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없더라. 이 조항이 따르면 확인적 의미밖에 없다.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있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확인적 조항에 불과할 것이다. 있다라면 우리는 없다. 근데 간접적인 조항은 있느냐?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뭐에 헌법의 최고 기범성을 추론할 수 있는 조항들은 꽤 있다. 꽤 있겠지 뭐 없겠어. 위헌법률 심판 자체가 그래. 위헌법률 심판 자체가 법률보다 헌법이 위니까 뭐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헌법이 얘보다는 상위법이니까 위헌법률 심판 이거 위헌이야 효력 상실. 라는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헌법의 최고 기범성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를 선언한 조항은 꽤 많다. 꽤 많다. 뭐가? 헌법이 최고 기범이냐를 배우고 있는 거야. 최고법 조항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의 최고 기범성은 해석을 통해서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그다음에 간접적인 추론 조항들은 꽤 있다. 꽤 있다. 제일 밑에 헌법의 적용성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경성, 용언 심판, 헌법 소원, 명령지 심사 등이 있다 그렇죠. 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는 일반적 법률보 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암기하세요. 이거는 아니다. 뭐가? 최고 기범성 확보 방법이 아니다. 이건 암기하고 계시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반적 법률보 조항이라는 것은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에 유보하는 조항이에요. 법률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자유와 권리 제한을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라는 게 일반적 법률보 조항이에요. 그래서 입법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 제한을. 근데 맡겨놨다 보니까 얘가 이제 배신 때려가지고 헌법을 침해하는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유 권리 보장이 잘 안 돼. 그래서 헌법의 보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평가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헌법 수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 법률보 조항 3절 2항입니다. 다시 3절 2항 할 때 다시 상기해 보세요. 일단 여기서 남기하시고 우측 기본권 보장이다 등등 있죠. 자기보장 규범이라는 것은 헌법은 스스로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이기도 하다. 자기보장이란 말. 자기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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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민법이 헌법을 침해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위헌 결정한다. 이건 뭐 자기보장인 거예요. 자기보장인 거예요. 위헌 없는 심판 조항이 자기보장성 조항이죠. 자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조항에 규정을 두게 된단 말이죠. 이 자기보장성이라고 하죠. 근데 강제력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강제력이 약하다 헌법이. 강제력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민법을 우리가 위반해봐. 그러면 강제력이 어떻게 동원돼요? 법원에 가서 땅땅땅 손해배상하라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 형법을 위반해봐. 어떻게 돼요? 교도소가 수갑차. 강제력이 세지. 근데 헌법을 위반해봐. 우리 친구의 종교의 자유나 그죠? 아들, 딸의 종교의 자유를 부모가 부정해봐. 그러면 부모님들 교도소가 별로 안 가더라겠죠. 손해배상에 그런 게 별로 없더라. 그래 강제력이 약하더라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 행정법 배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세 처분했는데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하죠? 강제징수에 압류딱지 붙여가지고 공매로 넘겨버려. 뭐 드라마에 나와서 막 울고 군단 말이죠. 아들, 딸이 우리 집 그지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런 조항이 있어요. 행정법에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그렇죠? 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 약하다. 라는 얘기가 지금 5번에 나오고 있죠. 헌법 위반되면 이걸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냐?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럼 헌재가 대신 입법을 하느냐? 이게 안 돼요.
우리 세금 안 내면 우리 집 압류해서 국가가 그냥 우리 집 팔아버려.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게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누가 국민이 입법을 한다든지, 뭐, 국회가 안 하면 대통령이 입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헌재가 입법한다든지, 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직접적 실효수단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터인데 없어, 그런 게. 그런 게 별로 없다, 이게. 그게 5번 얘기. 5번. 헌법을 위반했을 때, 헌법을 구체로 실현하게 한 직접적인 강제수단이 없다. 직접적 강제수단이 없다. 그래서 실효성 확보가 좀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중요한 거겠죠. 국민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라고 하죠. 국민이 헌법을 지키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강제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거 이제 국가기관들이 헌법을 침해하면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헌법을 잘 알고 있고 국회를 비난하고 국회 선거 때 4월 15일 날 보여줘야 되지. 그래야지 뭐가 이게 바뀌지. 그렇지 않고는 안 바뀐다 그렇죠. 안 되면 뭐 촛불 집회라도 해서 누구 물러가라 이렇게 하기로도 해야 되고. 그래야 헌법이 지켜지는 거지. 아니면 잘못하면 헌법이 종이 문서에 불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활기본성. 우리 실질적인 생활에 준수할 규범이다. 뭐가? 헌법이. 종교의 자유. 집안에서도 지켜야 돼. 아들, 딸 간에도 지켜야 되고 엄마, 아빠 간에도 서로 지켜줘야 돼. 종교의 자유. 사생활 비밀 마찬가지야. 그렇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간에 서로 지켜줘야 돼. 핸드폰 막 열어보고 이러면 안 된다. 통신의 비밀 침해하는 거지. 그거 다 이게 안 되는 거야. 통신의 비밀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핸드폰 슬쩍 열어보고 이러면 안 된다. 통신의 비밀. 생활기본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애들 왜 묻지? 생활기본인데 생활기본. 우리 생활에서 준수할 기본이다. 근데 이런 비판이 있어요. 야 그럼 뭐 민법이나 형법은 생활기본 아니냐? 생활기본이지. 그럼 생활에서 뭐 형법 무시해요? 큰일 나지 교도소 가게. 그러면 뭐 특성은 아니고 공유하는 성질인데 무슨 특이한 성질이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왜? 여기는 일정한 영역에서만의 생활기본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일정한 영역에서. 그죠? 뭐 하지 마시오. 뭐 이런 영역에서만 생활기본이죠. 이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사법상의 법률 행위를 할 때 생활기본이라면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집안에서 공무원이 돼서 입법할 때 재판할 때 모든 우리들의 행위에서 모든 절차에서 준수할 기본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민법이나 형법보다는 생활기본성의 영역이 의미가 좀 다르다. 이게 모든 영역. 이건 일정한 영역. 얘네들 일정한 영역에서만 준수할 기본이란 말이죠. 일정한 영역에서만 준수할 기본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거죠. 아래 현실은 헌법과 사현실의 괴리죠. 헌법은 사생활 비밀, 통신 비밀인데 현실은 통신의 비밀이 보장이 잘 안 돼. 헌법은 종교의 자유인데 현실은 안 돼. 이런 것들을 헌법 현실이라고 하죠. 실현은 헌법 정신에 맞춰가는 거지. 그래서 부모도 자녀의 인격권을 존중해주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통신의 비밀을 인정해주고. 이것을 헌법 실현이라고 하죠. 실현. 그다음에 세 번째, 양자 안에 괴리가 생겼을 때 괴리를 막는 방식. 헌법 따로 사현실 따로야. 그때 여기에 맞추는 방법도 있고 헌법 실현. 그다음에 이거 맞추는 방법도 있어. 여기 헌법 변천, 헌법 개정. 헌법을 바꾸는 거지. 뭐 하게 하면 변천, 개정 바꿔서 사현실에 부합되도록 바꿔 나가는 거지. 경국대전이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국대전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게 사현실과 안 맞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경국대전 따지면 지금 여자분들 과거 시험 준비할 수 있나? 안 되잖아. 그게 헌법을 개정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 사현실에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과 사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 헌법 조항을 아예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은 헌법 개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가고 관행을 통해 새로운 헌법의 내용을 바꿔가는 것을 헌법 변천. 이거 바꿔나가는 거예요.
헌법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 헌법인 거죠. 응? 그래서 양자 간의 괴리를 막는다. 그렇죠? 헌법과 사현실에 갭이 생겼을 때, 괴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죠. 상반 구적 입법 기술이라는 것은 여기에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상반.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상반된다. 서로 다른 내용이야. 여기는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데 40조.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데 40조 헌법. 그 다음에 107조 1항이라든지 위헌법률 심판. 법률 효력을 상실시키겠대. 법률 효력,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위헌이면 법률 효력을 상실시키겠대. 여기는 입법을 하락해 놓고 말이야. 여기는 입법을 하락해 놓고 여기는 또 입법을 하면 위헌 결정에서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게 헌법조항에 다 들어와 있다면 40조와 107조 1항에 다 들어와 있다. 이걸 상반 구적 입법 기술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입법을 하느냐. 이것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것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없다 가정해보세요. 만약에 없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위헌인 법률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국회가 막 국회의원들이 자기 편한 대로 막 입법을 해가지고 헌법의 기본권이 보장이 안 돼. 그럼 헌법이 침해돼요. 헌법이 침해되지. 그래도 제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위헌법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헌법의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의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리고 뭐가? 상반 구적 입법 기술이. 헌법의 기능 제일 밑에 국가를 창설하는데 불문헌법도 국가를 창설한다. 아까 영국의 불문헌법에 있었던 게 뭐뭐 있었죠? 국가를 창설한다. 또 헌법 변천, 해석, 보호. 없는 거 개정, 위헌법 심판. 그러니까 이제 불문헌법도 영국의 불문헌법도 영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죠. 영국이라는 나라 있어 없어요? 영국이라는 국가 있죠.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만든 거야? 영국의 불문헌법이. 영국의 불문헌법에 따라 영국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문헌법도 국가를 만든다? 창설한다? 오케이. 라는 얘기죠. 자, 뒷장 가시면 헌법의 본적 해석, 헌법과 헌법률. 그래서 우리나라 1조부터 이게 130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1조부터 130조 조문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이런 견해도 쓰고 아니다. 서열이 있다. 두 가지 견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헌법 1조부터 130조가 딱 있어. 그럼 모든 조항에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런 견해도 있을 테고 아니다. 뭐 뭔가 좀 서열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두 가지 견해는 아니겠죠.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등가 이론이라고 해요. 등가. 동등한 가치라고 하죠. 동등한 가치. 동등하다 할 때 등자 평등. 동등하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걸 등가 이론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이제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죠. 헌법과 헌법률이 같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등가 이론. 누가 주장하냐?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론이에요. 이게 등가 이론이라고 하죠. 등가 이론. 그러니까 헌법과 헌법률의 구별론. 헌법과 헌법률의 구별론은 칼 슈미트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결단주의. 칼 슈미트라는 이상한 학자가 결단주의 쓸데없는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헌법 헌법률을 구별했다겠죠. 헌법 헌법률을 구별했다겠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겠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겠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선거로 국회의원 선거로 임기는 4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며칠에 이제 곧 선거가 있죠. 4월 15일 날. 국회 선거로 뽑는 거 다 아시죠? 그다음에 임기는 4년인 것도 다 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자, 세습한다. 그다음에 임기는 뭐죠? 2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 헌법 개정. 세습한다. 이게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하지 말고 세습한다.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상. 뭐 다 떠나서 뭐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상. 난리 나겠죠? 임기를 2년 한다. 3년 한다. 5년 한다. 이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년이든 2년이든 선택이 5년이든 꼭 4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면 일단
뭐 찬반론을 떠나서 가능성이 있겠죠. 이건 아예 뭐 찬반론 찬성하는 사람은 약간 우리 입장에서 저 정신 이상한 놈, 뭐 이 정도 수준으로도 아마 생각할 거라면 우리들이 이거는 그지? 이거는 정신 이상한 놈은 아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3년이고 5년이고 뭐 그죠? 다 가능한 얘기 아니? 그럼 이거와 이것이 조항의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이 조항과 이 조항 간의 레벨이 같아요? 다르지.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개정할 수 있지만 이건 개정할 수 없다. 이건 개정할 수 있죠? 이 조항 개정할 수 있죠? 이건 개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뭐 개정의 한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법 조항 중에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기질서. 유기질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헌법과 헌법들의 구별론,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설명한 이론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 근데 이제 좀 세련되게 말할 뿐이지. 이 헌법은 절대적 헌법, 이거는 상대적 헌법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절대 상대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서 제정권자, 헌법을 만드는 자의 근본적 의지, 근본적 결단. 헌법을 만드는 사람의 근본적 결단이야 이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국민들이 근본적 결단이 이거야. 선거로 뽑아야겠다. 이제는 조선시대 안 된다. 조선시대로 못 돌아가겠다. 주요 국가기관은 우리가 선거로 뽑겠다. 뭐 이런 뭐 확실한 결단을 했다는 거지. 이거는 헌법 제정권의 근본적 결단. 앞으로 영원히 국회 임기는 4년이 한다. 이런 거였느냐?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부수적 결단. 선거가 있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선거해야 되느냐? 4년에 한 번씩. 부수적 결단이 있었긴 하지만 뭐 꼭 이거를 바꾸지 마라. 후손들, 당신들 뭐 바꾸지 마. 뭐 이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이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부수적 결단. 이라고 표현하죠. 결론이 뭐냐? 헌법 개정의 한계론이죠. 이건 개정할 수 없다. 이건 개정할 수 있을지라도. 이걸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정했던 거예요. 헌법과 헌법률을 구분한다. 왜? 헌법 조항 중에 서열, 유기 질서를 인정한다. 결론이 뭐예요?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다. 여기 대립되는 이론이 뭐라고요? 법실증주의. 이것도 개정할 수 있다. 이것도 개정할 수 있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그렇죠? 헌법 조항에 써져 있느냐? 이거는 가치 100원, 이거는 뭐 가치가 70원,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헌법 조항에? 헌법 조항마다 뭐 무슨 레벨이 뭐 표현되어 있나? 뭐 게임하는 무슨 뭐 무기같이 뭐 몇 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떻게 헌법 조문네?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그럼 이것도 개정할 수 있다라면 이것도 개정할 수 있다. 그럼 개정의 무한개설로 가요. 등가 이론은 개정의 무한개설. 헌법 개정에 한계가 없다라는 개정의 무한개설로 가고. 일반 이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반적 학설은 아니죠. 그렇죠? 일반적 학설이 될 수는 없겠지. 그렇지? 쌍팔년도 있었던 거단 말이죠. 독일의 쌍팔년도.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이론이었지 일반적인 학설은 아니죠. 찾지 말겠죠? 자, 헌법과 헌법률의 구별론이랑 등가 이론이 서로 대립된다. 그 결론이 뭐다? 헌법률을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 한계 긍정설. 등가 이론 헌법 조항 간의 가치는 동등하다. 서열이 없다. 유기질서가 없다. 헌법률을 구별할 수 없다. 아까 는자는 이게 헌법률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한계는 없다. 무한개설. 한계 부정설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찾지 말겠죠? 헌법을 구별하는 견해랑 그 다음에 구별하지 않는 견해의 결론적인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아래 헌재 판례 헌법 29조 2항이 나와 있죠. 아래 보면 29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군인 군무원들이 전투훈련 과정에 받은 손해에 대해서 법률이란 보상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겠죠. 뭐 이런 얘기죠. 보상은 받는데 배상은 너희들 안 된다. 군인들은. 군인 군무원 너희들은 보상은 받을지라도 배상은 안 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확실하죠? 그죠? 근데 이게 평등하지는 않단 말이죠. 11조라든지 또는 뭐 29조 1항 배상청구권 이런 데 위반되는 거 아니냐. 특히 뭐 여기 위반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의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몇 차 때 들어오냐면 이 조항이 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 72년 헌법, 개정헌법, 72년 헌법, 72년 개정헌법, 72년 개정헌법이 들어와요. 이게 언제? 연령 물어봐요. 그래서 7차 72년 헌법이 들어오는 헌법 조항이야. 이게
알았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걸 사공헌법이라고 하죠. 유신헌법을 사공헌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응? 사공학 있잖아. 드라마도 있잖아. 상공학 시대. 응? 62년. 그렇죠? 72년. 이건 72년 헌법. 이 사이. 이 사이 상공학 시대 때 이제 대법원이 이제 위헌범죄 심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법원이 위헌범죄 심판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는데 상공헌법 시대는 유일하게 상공헌법 시대는. 근데 이때 이 조항이 어디 있었냐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있었어요. 국가배상 2조 1항에 단서에 있었던 거야. 1항에 단서에 있었는데 이게 위헌결정이 나와요. 위헌결정이 나온다. 근데 헌법이 들어온 거야. 응? 법률에 있을 당시 위헌이 나왔던 거예요. 위헌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헌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헌법으로 들어온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돈이 없다 이게야. 국가가 배상해 줄. 군인들 베트남 전쟁 갔어. 베트남 전쟁 갔더니 막 군인들끼리 서로 막 오발 사고도 많이 내고 막 당황해서 사고를 많이 내. 그래서 많이 죽어. 뭐 베트남만 그러겠어요. 저기 38선 근처에서도 우리나라 군인들끼리 뭐죠? 뭐 실수로 지금도 사람 죽는데 뭐 옛날 같아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응? 군인군 뭐 경찰 공무원. 이런데 저 배상해 주려니까 그 당시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베트남전 가가지고 피 팔아가지고서 돈 얻어가지고 경제 발전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 배상해 주려면 이게 머리 아파. 근데 이게 상황 당시 대법원은 야 이게 왜 저 군인 군무원은 차별하느냐, 평통권 침해다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법관들 다 옷 벗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예 헌법에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보통 다들 얘기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거의 없어요, 이런 게. 왜 군인군무원도 그래서 험한 일하고 위험한 일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도도 매우 큰 직역인데 군인군무원들이 경찰 공무원 이거 왜 이 사람들 더 배상을 더 많이 해줘야지, 위험한 일 하니까 더 배상을 많이 해줘야지, 이거 뭐냐, 보상 액수는 얼마 주지도 않고 말이야. 응? 이런 얘기가 이제 있어 왔죠. 그래서 최근 헌재 판례에서도 헌법 29조 2항을 개정해라 라고 이제 의사를 표현하게 돼요.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름답지 않다, 매우. 위헌이라고 한 건 아닌데 최근 판례, 작년인가 재작년 판례에서도 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판례에서 이걸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려면 이제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지 위헌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위헌 결정이든 불합치 결정이든 뭐 헌법 불합치든 한정위헌이든 뭐 관계없이 이게 대상이 돼야만 되는 거지. 뭐 대상이 돼야만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근데 대상이 안 되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아예 심리 자체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이게 가능하냐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냐, 과연 이 헌법 조항이 위헌 심사를 헌법재판소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다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입장을 취했단 말이에요. 헌재 판례. 심판 대상 자체가 안 된다. 뭐가? 헌법 조항은 심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법률이 심판 대상이 되죠. 위헌범죄 심판. 헌법선에서 법률이 심판 대상이 돼서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 불합치 결정이 뭐 꾸준히 나온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이건 다 들어봤을 거란 말이죠. 위헌 불합치 결정 뭐 나와가지고 이상해졌다, 뭐 효력이 상실됐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법률이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법률이 심판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법과 법률 간에 효력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반해서 위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전에 얘네 간에 뭐가 깔려 있는 거야, 이게? 법률이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효력상의 차이가 이제 전제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죠? 이게 깔려 있어서 이제 위헌 결정, 법률, 불합치 결정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헌법 조항 간에도 그런 거냐? 헌법 11조, 헌법 29조 2항. 헌법 조항 간에도 효력상의 차이가 있는 거냐, 그렇죠? 효력상 차이가 있다라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효력상 차이가 없다라면, 처음부터 효력상 차이가 없다라면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지 뭐. 양자 간에 효력상 차이가 없다라면
저 헌법 조항이 여기에 반한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 대상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입장을 취하게 됐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판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얘기라. 그래서 이 얘기는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가면은 헌법 조항 간의 이념적 논리적 우열관계는 존재할지라도,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 가치가 가장 이념적으로 우선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합의가 뭐냐?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 인간을 절대적으로 수단화시키지 말자.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원리로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인간의 존엄 가치가 다른 헌법 조항들보다 우선하지. 뭐 경제 발전보다도 우선하는 거고, 그죠? 대통령 권한보다도 우선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헌법 권한보다 훨씬 더 우월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념적 논리적 우열관계는 존재한다? 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효력상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 조항 간에 효력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효력상 차이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심사가 안 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헌법 재정 권력 규범, 개정 권력 규범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없다. 헌법 조항 간에 상위 규범, 하위 규범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다. 즉 칼슈미트 같은 헌법 조항 간의 서열, 유계 질서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판례를 최소한 전제로 하면.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 권력과 개정 권력 구별론, 개정의 한계론이라는 것을 일반 학설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이걸 인정하더라도 헌법 조항이 이원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도 없다. 따라 결론적으로 안 된다. 헌법 조항은 위헌범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하를 하게 되죠. 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되죠. 대상이 안 되면 각하죠. 대상격성의 부정으로 각하되었다 이겠죠.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판례에 헌법 조항의 위헌범 심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느냐? 아예 없다. 그러니까 헌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불합치 결정이 있어 없어 우리나라에서? 헌재가 이제 효력을 상실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헌법 조항에 대해서. 맞아요, 틀리? 틀리지. 위헌 결정, 불합치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안 되는 거야. 예? 문에도 못 들어간 거야. 문에 열고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열어보지도 못하는 거야. 왜요? 문을 열어야 이게 뭐 이게 빵이 있는지 떡이 있는지 이게 국수가 있는지를 아는데 문 자체를 못 여는 거야. 문 자체를 못 열기 때문에 각하된 거 아니? 그 때문에 이게 뭐죠? 헌법재판소 헌법 조항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일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갖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실제 기출문제 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하기 위해서 헌법 조항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지. 아예 문도 못 열어봐. 헌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단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아, 판단을 해야지 뭐 이걸 헌법 위반된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효력을 상실시키겠다 이런 말 하지. 근데 공고에 그친 적은 이제 있는 거야. 다른 정을 심리하면서 그래도 이거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이 29조랑 2항이랑 16조가 있어. 권고에 그쳤지 이것에 대해서 헌불, 효력 정지, 개정 명령, 헌법 개정 명령, 개정을 명령 한 적은 없다 이겠죠. 헌법 조항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개정을 권고한 거는 있어요. 개정을 공고하는 어떤 발언을 헌법재판소가 한 적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야. 이런 것들은. 이건 한 적이 있는데 이건 한 적이 있느냐? 이건 이제 한번 나왔지. 효력 정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X를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 최근에 지금 얘기했거든. 16조에 대해서 한 3년 전, 2년 전 이렇게 얘기했고 29조 2항에 대해서도 몇 년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개정을 명령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어요. 권고에 그친 공고, 구속력이 없는 공고에 그쳤을 뿐이다. 최근 판례에서도. 하여간 이제 이 입장은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입장은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조항 간에
효력상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있어 없어요? 있다. 헌법 조항 간에 어떤 게 재정 권력 규범으로서 상위 규범이고 어떤 것은 하위 규범으로서 개정 권력 규범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헌법 재정 권력과 개정 권력을 구별하고 헌법 개정 한계론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이론이 헌법 조항이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논거로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이런 견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학설이. 재정 권력과 개정 권력 구별되니까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설이 있는 거 아니냐. 헌법 조항 간에 효력상의 차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을 법도 한데 이걸 부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 된다. 제일 밑에. 다 기억하셔야 되지 말한 거. 응? 응? 결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까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해석 잠깐 쉬고 계속하겠습니다.